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된 집단 성폭력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4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여중생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만 5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뿐 아니라 이후 수사 과정과 처분 결과까지 큰 논란을 남겼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2003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우연히 연결된 첫 연락이었습니다. (2003년 6월) 피해자 동생이 전화를 잘못 거는 바람에 최양은 밀양에 있던 남고생 김모군과 처음 연결되었습니다. 그 뒤로 김모군은 최양과 통화와 온라인 채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연락이 이어지자 김모군은 최양에게 밀양에 한번 놀러오라고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모군은 최양뿐 아니라 여동생과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김모군은 이른바 밀양연합의 단원이었습니다. 그는 연락을 이어가던 중 최양에게 다른 남고생들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의 두목급으로 지목된 박모군까지 최양과 접촉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연락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반년 가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연락이 쌓이면서 최양의 경계심도 조금씩 풀리게 됐습니다. 2004년 1월 중순이 되자 계속 연락해오던 가해자들은 최양에게 다시 밀양으로 내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최양은 결국 여동생과 함께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이후 오랫동안 이어질 범행의 시작이 됐습니다. 2004년 1월 하순 밀양에 도착한 최양은 가곡동에 있는 한 여인숙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양은 박모군을 비롯한 무리에게 처음으로 집단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첫 범행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최양에게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장면은 캠코더로 촬영됐습니다. 그 뒤 가해자들은 그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하며 최양을 협박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최양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알리겠다고 하며 계속 겁을 줬습니다. 가해자들은 첫 범행 직후부터 영상 유포와 폭로를 무기로 최양을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통제되기 시작한 뒤부터 비슷한 범행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 집단 범행은 첫 범행 이후 2004년 11월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곳에는 밀양 안의 여러 여인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숙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버스 안에서도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사람 눈이 잘 닿지 않는 축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농가 주변의 비닐하우스도 가해자들의 범행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범행이 계속될수록 그 자리에 가담하는 가해자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성폭력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한 폭행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갖고 있던 금품까지 강제로 빼앗는 갈취도 벌어졌습니다. 반복된 범행 과정에서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유포 협박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집요한 협박과 통제 속에서 최양은 오랜 시간 피해 사실을 밖으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최양의 여동생과 고종사촌까지 불러냈습니다. 풀려나온 여동생과 고종사촌은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은 최양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된 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평소와 달라진 최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이모가 사건의 실마리를 처음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이모는 최양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집단 범행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직후인 2004년 12월 6일과 7일 사이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들이 한꺼번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는 밀양시와 창원시 일대에 살고 있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4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신고 당시부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원 비공개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경찰은 사건 관련 보도 자료를 외부에 배포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범행이 남긴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자살 시도까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피해자는 가해자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요청한 여경 동석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범인 식별실이 따로 있었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에서 마주보게 한 채 지목하게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고 피해자 책임을 거론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압박과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 가족은 밀양을 떠나 서울로 옮겨야 했습니다. 서울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피해자는 심각한 후유증과 불안 증세로 폐쇄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005년 3월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친권자 자격으로 다시 나타나 합의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피해자는 결국 일부 가해자들과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끝난 뒤에도 가해자 부모들은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려 피해자가 전학 간 학교까지 찾아왔습니다. 계속된 방문과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학업까지 중단하게 됐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44명 가운데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0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10명도 결국 소년부 송치로 정리되면서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없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오랫동안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단 성폭력과 부실 수사, 미약한 처분이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2007년에는 당시 밀양시장이 이 사건과 지역사회의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2012년 관련자의 경찰 임용 논란과 2016년 관련자 해명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사건은 다시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다시 크게 재점화됐습니다. 그날의 범죄 목소리였습니다.